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제외 장문 카톡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이 영상 보실 정도면 여러분이 분명히 이전에도 제외 영상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문 절대 쓰지 마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고 오셨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요, 간혹 내담자분들이 상황적으로 필연적으로 장문이 필요한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게 많습니다. 사실 이게 제외 지식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풀어서 길게 말해야 하는 그런 주제들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개 제외에 관련된 콘텐츠들은 장문 문자는 절대 보내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요. 저 또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다음에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제외를 위한 장문 카톡이나 장문 문자가 절대 보내면 안 될 금기사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문자 안에, 긴 문자라도 그 문자 안에 들어있는 내용, 즉 컨텐츠의 문제겠죠. 장문 카톡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들을 먼저 몇 가지 정리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장문 문자를 보는 순간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낀다? 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달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온 입장이 아니라면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문을 보내면 안 되는 타이밍은 상대방의 스트레스 심도가 너무 높아서 생각을 하는 노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예요.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장문 문자 그 형태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문 문자를 보내면 내 가치가 낮아진다? 자,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딱 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장문 문자를 보낸다고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상황상 부적절한 의사 표현이 문제입니다. 짧은 카톡이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이미 전제된 상황상 여러 차례 매달려 왔었는데 또다시 상대방에게 감정을 구걸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장문 카톡은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 자, 이것 또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장문 카톡이라도 상황을 설명하는 이성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는 것이고 감정 요소가 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정리해서 말하자면 장문은 죄가 없습니다. 쓰는 사람이 어떤 문장을 쓰는지, 그게 문제가 있을 뿐이죠.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제 옛날 컨텐츠들을 보시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한 일들이 있어요. 장문 카톡 여러분 쓰지 마세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그 이유들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입장에서는 장문 카톡을 쓰는 것이요,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의 감정을 호소하는 것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상태에서 쓰는 대부분의 장문 문자들이요, 여러분의 문맥이 전혀 깔끔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이번 연락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한 문장에 전부 다 담으려고 그래요. 즉, 이별 후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상태에서 문맥이 깔끔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긴 문장에서 내가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드러나는, 쉽게 읽히는 그런 글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장문은 여러분이 웬만하면은 잘 활용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장문이라는 형태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장문이 필요한 상황에서 무조건 장문은 보내면 안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는 여러분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잠시 여러분, 우리 제외에서 벗어나서 제가 흔히 제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비유를 많이 드는 마케팅에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외도요, 제가 볼 때는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시대마다 이 방법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 이 상세 페이지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상세 페이지는요, 굉장히 간결하고 핵심만 요약해서 짧게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너무 긴 상세 페이지는 이걸 보는 고객들을 지루하게 만든다는 것이 요점이었죠. 자, 그런데 요즘 마케팅 퍼널들을 보면요, 뭐 와디즈 같은 펀딩 사이트들 들어가면 와, 정말 길어요. 정말 이거 보면 네이버 웹툰, 정말 긴 웹툰 하나에 그런 분량의 상세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긴 상세 페이지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긴 상세 페이지들이 생겼을까요? 온라인 유통시장이 더욱 활성화가 되면서 구매 실패 경험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물건을 구매할 것 같았으면 오프라인에 가서 그 물건을 보고 구매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사실 불안 요소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잘 없었어요. 물건도 있고 구매자랑 얼굴을 보고 구매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에 비해서 월등하게 크죠. 이렇게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상세 페이지의 물건과는 다른 퀄리티의 물건을 받기도 하고 허위 과장 광고에 속기도 하면서
고객들의 불안도가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긴 상세 페이지는 고객을 이탈시키기도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고서라도 불안도를 해소해주는 편이 더 나은 판매 결과를 나타내기에 이런 상황이 지금 생긴 거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 짧은 카톡으로 상대방의 호기심만 짧게 자극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에 대한 불안점이 있다면 그 불안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장문의 말을 써서라도 그 불안 요소를 해결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럴 거면 전화나 만남에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실제 제 상황에서 상대방과 전화나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선결 조건으로 상대방의 불안 해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불안 요소가 있어서 어차피 만나도 서로 감정만 힘들어지기 때문에 만남이나 전화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장문 카톡을 써야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장문 카톡을 써야 할 때 지켜야 할 문장 구조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장문을 쓰지 말라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장문 카톡을 작성하는 시기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감정적인 상황에서 장문 카톡을 쓰니까 일방적인 반성이나 상대방을 설득하고 결론적으로 재회를 구걸하는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문제이지 카톡의 기장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요소들만 빼내면 우리는 장문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방금 한 얘기지만 재회를 구걸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 재회를 구걸하거나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심산의 장문 카톡은 부적절합니다. 장문 카톡을 사용하는 목적은 상대방의 오해를 바로잡거나 상대방이 미처 알지 못했던 상황 해석을 들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장문 카톡은요, 일반적으로는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로는 상대방한테 내가 이 카톡을 통해서 너한테 재회를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쉬운 부분은 바로잡고 싶다. 나 또한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재회를 강요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해요. 나도 네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내 감정대로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 다만 이 이야기는 너한테 우리 관계의 결론과 상관없이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이야. 일반적으로 전체 문장의 초반 부분에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각 구성 문장을 길게 작성하지 않는다. 자, 이건 모든 글을 쓸 때 마찬가지거든요. 전체적인 글의 기장과 상관없이 문장 자체가 지저분하고 너무 길어지면요, 그 글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의 피로도는 높아지게 되죠. 평소에는 상관이 없어도 지금처럼 상대방이 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주의하시는 편이 좋겠죠. 자,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잘못된 예시부터 들려드릴게요. 지난 시간 동안 네 말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해보고 내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다 보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갔지만 주변 사람들과 얘기도 나눠보고 나 혼자 생각도 많이 해보다 보니까 네가 도대체 나한테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 것 같아. 자, 여러분, 이거 말로 해도 굉장히 지저분한데 텍스트로 보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요. 자, 이번에는 옳은 예시예요. 지난 시간 동안 네 말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 물론 처음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긴 했지. 그런데 주변인들 의견도 들어보고 나 혼자 생각도 많이 해보니 이제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겠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예시의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느끼는 피로도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한 문장은 읽으면서 피로도가 높지만 후자의 문장은요, 피로도가 낮아요. 장문 카톡을 쓰실 때는요, 웬만하면 마침표를 빈번하게 쓰셔서 단문으로 끊어가며 가능한 깔끔하게 문장을 구성하려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한 번에 한 가지 메시지를 담고 문맥을 가능한 깔끔하게 정리한다. 문장을 쓸 때는 여러 가지 주제를 한 번에 모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이 장문 카톡이 우리가 상대방에게 연락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담아요. 말 그대로 이 카톡 하나에 우리가 지금 재회의 사활을 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는 것은 단 하나를 말하니만 못하다. 자, 여러분,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생각해 보면요, 후보들마다 자신의 가치관을 담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후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전하고 싶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뭐 사람이 먼저다, 준비된 경제 대통령,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누가 들어도 이 후보가 어떤 가치관을 중요시하는지를 알 수 있고 작고 세세한 정책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 슬로건 하나만으로 이 후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나아가고 싶어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담는 것은요, 상대방이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하게 만들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런 다중 정보 처리는 심리적으로 절대 적합한 상태는 아닙니다. 더불어 여기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문맥까지 지저분하다. 이럴 거면은 장문 카톡 안 쓰니만 못한 거죠. 자, 마지막. 문장의 저의를 마지막에 밝혀야 한다. 자, 이런 장문을 사용할 때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내가 이 말을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물론 이 저의가 1번에서 말한 것처럼 상대방에게 재회를 구걸하거나 다시 한번 관계에 대해서 고려해 주길 바라는 목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너한테 오해를 산 입장으로 이별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 그래도 너한테 내 마음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좀 풀어주고 싶었어. 우리의 관계의 결론은 상관없이 네가 생각하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말해주고 싶었어. 이렇게 문장의 저의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이런 문장의 저의가 담기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은 당연히 이 사람이 이 카톡을 통해 나한테 재회를 설득하려고 하나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기본 디폴트 값이겠죠. 그 상태에서 이 문장을 곱씹을 것이기 때문에 문장의 의도가 매도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솔직히 말하자면 장문 카톡 자신 없으면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는 내용처럼 실제 재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장문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별 후 장문 연락이 필요한 상황에서마저 잘못된 고정관념, 절대 장문은 보내면 안 돼, 이건 내 가치를 전부 깎아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오늘 이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